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다음날 여기저기 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주 쓰지 않던 근육이 일을 하면서 다음날 이런 것은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땡겨 재채기 할 때도 아프다고 울상을 짓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움직여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마침내 활짝 나온 햇살 아래 움직여서인지 팔다리도 따끔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여름 분위기를 만끽하고 주말을 보내면서 지난 3년 만에 자주 하지 못했던 주말 시간이 더 즐거웠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활발하게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더 늘어난 느낌도 듭니다. 역시 날씨에 따라 사람의 활동과 움직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늘의 토픽은 Election Workers, 빌딩 용도 변경, 부유층의 취미 활동, FIRE, 그리고 All Cash Offers입니다. 각 카운티마다 선거철이 되면 이 동원되는 요원들이 있죠. 바로 Election Worker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식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픽업 트럭이 빠른 속도로 가면서 거친 욕설을 퍼붓습니다. 반역자라는 단어에 욕이란 욕은 다 포함해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려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총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모두 트럼프 진영에 잘못 주장되는 조작된 선거라는 rigged election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카운티에 이곳은 지난 2020년 트럼프가 59%로 승리한 카운티임에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이들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말도 안 돼 고개를 흔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수많은 빌딩 입구에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총 소지 20건, 그리고 칼을 소지한 케이스가 60개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은 현 시점에 전국 수천 개 카운티 일렉션 워커들은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살인 위협을 받고 임무 수행하는 동안 불안함이 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 가족의 안전의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가올 위협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반란, 인서렉션 이후 2년 이상 지난 현재 여전히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트럼프의 틀린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유권자 사기 헛주장과 미스인포메이션은 이런 요원들을 큰 걱정거리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컬럼버스에 있는 선거관리 디렉터인 낸시 보렌 씨는 본인이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 무기를 소지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딩에 물론 시큐리티가 매일마다 자동차에서 오피스 사이를 매일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지 않을 때 겪는 다양한 위협들로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선거철이 우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요원인 토머스 리디 씨도 위협이 본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본인의 이름과 집 주소 또 4명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죽인다는 내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케이스는 FBI가 범인 추적에 성공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죄로 5년형 형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남부 지역의 또 다른 요원은 작년 중간선거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 또 집 주소가 온라인에 오르면서 이 온라인에 오르기도 했고 그 집안에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게 독을 먹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어떤 부정이나 사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진영은 60가지가 넘는 법정 소송을 제출했죠. 그렇지만 이 모두 법정에서 케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만 이런 선거 요원들은 단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는 공화당도 있고요. 민주당, 인디펜던트들, 평범한 미국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물론 리더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카운티 직원들까지 모든 미국인들입니다. 상당수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난달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에서는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브래넌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선거 요원 중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스토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음 선거에 이들의 안전도에 대해서 우려가 앞선다고 말합니다. 쿠스 카운티에서 선거 요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와 남편은 자동차로 추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달에 딸을 출산하러 병원 갈 때도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딸이 태어나 생후 9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를 생각하면 다음 선거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집에 있을 때도 안전하지 않게 느낀다고 하면서요. 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 차고를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협박 메시지를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 눈물을 참지 못한 이 여성은 작년 중간 선거 당시에도 오피스에서 자동차까지 몰려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경찰이 본인을 인도해 나갔었어야 했는데 그 도중에 쏟아지는 욕설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앞에 말한 쿠스 카운티의 커미셔너인 존 스위치는 이 사람은 본인이 공화당임에도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이런 헛된 설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로컬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눈뜨고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전국적으로 이런 데 문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선거 요원 대표들이 최근에 워싱턴 DC에 모여서 미팅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전략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선거는 지난 2021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이런 벌의 과중도와 벌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선거 요원들의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데 이 더 벌의 무게를 높이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또한 이런 문제에 스페셜 태스크 포스를 형성하고 선거 요원들에게 가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최고를 기록한다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절반 이상 비어있는 많은 오피스 빌딩들이나 또 텅 빈 다양한 스토어들을 새로 나온 로컬과 주정부 노력으로 그 용도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아파트먼트나 콘도미니엄, 타운홈으로 변형시키기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뉴스는 정말 반가운 것인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빌딩들이 위기에 있죠. 소위 이런 것들을 좀비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얼마 전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센터를 운영하는 아주 대형 웨스트필드가 유명하죠. 웨스트필드마저 이것을 던져버리고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백화점 노스트롬이 마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쇼핑몰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줄어든 풋 트래픽과 팬데믹 동안 세일의 감소로 별 방법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웨스트필드는 5억 5,800만 달러 론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몰의 전체 컨트롤을 트랜스퍼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20년 이상 자랑스럽게 운영해왔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센터는 최근에 어려운 운영 상황에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몰의 컨트롤을 랜더에게 트랜스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몰안에서도 31만 2천 스퀘어풋을 이용하는 노스트롬이 지난 35년간 운영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8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몰안의 전체 공간의 리즈 공간은 55%에 불과한 결과가 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웨스트필드의 평균인 93% 리즈에 크게 미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근방 빌딩 상태는 더 악화될 조짐입니다. 그 주위에 유명한 유니언 스퀘어를 둘러싼 비즈니스들이 모두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런데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웨스트필드가 말한 것은 최근에 이 지역의 안전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범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스트롬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다고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지 빌딩 문제를 두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 도심지 안에 다양한 스트립몰이나 다운타운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 현재 캘리포니아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포텐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렌트 가격의 상승과 부족한 주거, 거주 공간 하우징 문제에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 대부분의 도시는 상업용 존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경은 잘 허용되지도 않지만 이런 땅 용도를 변경해 들어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그리고 그동안 주택으로 불가능했고 꽁꽁 묶여있던 많은 부동산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어셈블리 빌 AB 2011로 인해서 이것은 오클랜드 지역의 민주당 의원인 버피 윅스 의원이 올린 것인데요. 현재 소매 오피스 파킹장으로 되어 있는 존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는 데 승인되는 절차를 신속화해서 승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한 분석한 것 결과를 보면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LA 카운티 사용도가 낮은 상업용 부동산을 변경할 경우 16만 개의 주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이 Affirmed Housing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지미 실버우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세크라멘토 외곽에 위치한 5에이커 상업용 빈 땅에다가 200개의 어포더블 유닛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부터 이 회사는 저인컴 가족이나 또 베테랑, 노숙자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넓은 파킹 면적에 텅 비어있는 예전 쇼핑센터를 개발하려고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AB 2011 법안은 본인 회사 같은 많은 개발업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AB 2011의 최고 목적은 상업용 부동산 위치에 주거용 건설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내 이런 재용도 사용에 적용되던 다양한 제재가 줄어들면서 모멘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상업용 빌딩이 텅텅 빈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공간을 전환한다는 것이 너무 적격이란 생각이죠. 결국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새로 공사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업체들은 그래서 정확한 버짓 계산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 주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4억 달러를 이용해서 민간 개발업체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새로 상정된 빌이 있는데요. AB 1532는 어떤 프로젝트건 프로젝트 안에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포함된 경우에는 오피스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과정을 한층 더 신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셈블리 빌 529는 주정부 건물 코드를 현대화하면서 오피스와 리테일 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층 더 쉽게 해주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30년, 40년, 50년 이상 넘어간 건물들은 현재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스테이트 코드로 안전도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변경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산이 한층 더 맞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LA, 로스앤젤레스 시 자체가 이런 재사용, Adaptive Reuse의 선구자 같은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A는 지난 1999년도에 통과된 시 조례로 의해서 다운타운에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이후 15년 동안 12,000개의 추가 주거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15년 이상 된 건물이 같은 재사용 변경에 허용이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되고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이나 쇼핑몰, 텅 빈 파킹 공간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연 앞에 도전을 두고 이 한편으로는 다소 지나치게 생각되는 이런 누르지 못한 의욕은 늘 이어져 왔습니다. 최고로 높은 산 정상에 도전하고 가장 깊은 바닷속을 내려가고요. 심지어 우주 대기권도 예외는 아니죠. 거기다 요새같이 인간의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되면서 위협을 무릅쓰는 이 극심한 여행 패키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최고 부유층의 식욕을 돋구고 있는데요. 최첨단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사망 직전까지도 도전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지구 안에 오직 손꼽을 수 있는 숫자의 인간만이 가본 최고로 높은 곳에서 최고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에 접근해 보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재정적인 뒷받침에 전문가들과 가까운 연결이 되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겠지만 사고가 난 연구와 관광을 겸한 회사 오션 게이트 엑스피디션은 8일 관광 모험 미션입니다. 커스터머들에게 물속 13,000피트 이상 바다 깊숙이 있는 타이타닉에 접근하는 모험을 제공한 것이죠. 5명이 탈 수 있는 파이버와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물속 베슬이 이용된 것입니다. 인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한 모험인데요. 한 사람당 $250,000가 드는데 이런 최고의 극심한 관광은 인간의 한계를 최고조까지 자극하면서 안전도에 대한 한계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이런 차원의 오션 게이트 엑스피디션은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류의 회사 중 한 곳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울트라 리치 부유층들에게는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경험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번 회사 오션 게이트 엑스피디션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타이타닉의 잔해를 둘러보는 엑스피디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 회사는 워싱턴주의 에버렛에 위치해 있고요. 2009년 창업을 했고 창업자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톡턴 러쉬인데 이번에 임플로전된 서브머시블 안에서 사망을 했죠. 이것은 오직 최고 부유층들에게만 제공되는 모험 관광입니다. 소위 여기서 부르는 부유층은 자산이 $3,000,000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이 사실 2017년 이후에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이 분야 산업은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죠. 버진 갈랙틱은 우주 관광에 한 사람당 $450,000 티켓을 판매했는데 현재까지 800장 이상이 팔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곳은 우주에 올라가 2주 동안 머무는데 한 사람당 $10,000,000, $10 밀리언가 드는 모험 관광도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부유층을 더 끌어들인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5명이 사망한 오션게이트 서머시블 타이탄은 바다 표면에서 거의 2마일 정도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전하는 데 들어가는 가이드 비용도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얘기를 하면요. 최근에 최악의 시즌을 맞았다고 하는데 올 시즌에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봄에 56살의 책 리퍼블릭의 빌리어네어인 피터 켈너를 포함해 5명이 알래스카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스키들을 타고 내려가는 헬스킹 추락으로 모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브미서블을 타고 바다 깊숙이 내려가는 것이나 최고 산 정상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헬스킹의 공통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2가지 공통점은 모두 부유층들이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수할 수 있는 마진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조 작업도 힘들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최고로 상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험도가 너무 높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 멀리할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나 타이타닉이나 우주 스페이스 모두 높은 위험도에 끌리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위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고자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Fortenberg Adventur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전하는 최고 프리미엄 옵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 사람당 개인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무제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정상에 다녀오게 하는 것인데 한 사람당 $22만 제공됩니다. 더욱이 이번처럼 사망자 숫자가 높아진 시즌 다음에는 이런 티켓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996년에도 그때 당시 최악의 12명이 사망한 이후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하는 퍼밋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책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여러분들 아실 텐데 Into Thin Air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매번 최악의 참사 시즌이 지나고 나면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퍼밋 신청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 도전이 100% 안전하다면 이곳에 모험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 북대서양에서 벌어진 타이타닉 엑스페디션의 이 비극은 오히려 글로벌 차원의 관심과 흥미로 불을 더 붙일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럭셔리 트래블 회사인 브라운 앤 허슨이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인 필립 브라운 씨는 이 회사는 역시 오션게이트와 파트너십으로 타이타닉에 내려가는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기자 웨이트리스트가 아주 길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그런 대서양의 참사 이후에도 이 현재 티켓을 캔슬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가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이전에 이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불행히도 이런 것들이 비극이 모든 것을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촉매 역할을 한다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유층들이 찾고 즐기는 취미 활동들이 공통적으로 위험도를 동반하면서 더 자극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FIRE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당장 불, fire라는 것인데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 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거의 약자인데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면서 조기 은퇴한다는 그런 의미죠. 민디와 칼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50대 초반인데요. 부부는 6년 전에 파이어의 조인에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들은 6년 동안 $430만 저축하고 은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분야의 대가와 팟캐스트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들이 말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알뜰하고 저축하면서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현재 생활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동안 굳어진 생활 습관으로 1센트라도 아껴가면서 살아온 습관으로 이제는 아무데나 돈을 마구 던지듯 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이것이 얼마고 이것이 필요 없어 이것 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앞서고 모든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하루는 딸이 방문해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함께 먹으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메뉴에서 주문을 하는데 딸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세 사람이 아침을 잘 먹고 그러고 나서 돈을 냈는데 팁까지 99달러를 내고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430만 달러를 모은 사람에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내고 브렉퍼스트를 먹은 것이 이것에 대한 커플에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부부가 살아온 백그라운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지출이라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자제해온 습관으로 인해서 정신적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절대적인 버짓 전략으로 짊어진 빚은 모두 정리하고 저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철학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와서 즐기면서 산다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사실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빙스에 $10,000 이상이 있고요. 그동안 축적한 부는 92만 5천 달러가 넘고 투자에서 얻은 총 액수는 400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했던 목표 액수에는 도착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제 막상 돈을 쓰려고 하니까 굳어진 습관으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파이어에 뛰어든 사람 예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남성인데요. 뉴욕시에 사는 36살의 밀레니얼 남성입니다. 맨하탄의 코퍼레이트 로이어로 일하면서 1년 연봉이 27만 달러 고소득 젊은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엘리트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시의 높은 세금을 피하려고 지금은 맨하탄 강 건너 뉴저지에 삽니다. 물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는 TV가 없고요. 있는 것이라곤 동네 교회에서 한 권당 거의 무료로 주는 50센트에 구입한 책들이 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은 쌀과 콩만 먹고 삽니다. 옷장 안에는 싸구려 양복 5벌만 걸려 있고요. 매달에 한 번씩 바느질로 고쳐 입습니다. 겨울에는 물론 히터 틀지 않습니다. 옷만 몇 겹 겹쳐 입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 시간에 은퇴한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저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서 탈출을 원하는 것이죠. 단 1센트라도 아껴가면서 나이가 60살이 되기 한참 전에 이 9to5 직업에서 탈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시 같은 엄청난 소셜 라이프, 소셜 유혹이 들끓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멀리하고요. 직장 동료와 해피아워 한 잔도 거부합니다. 같이 운동하는 클래스도 멀리하고 금요일 점심 소셜도 모두 멀리합니다. 데니엘은 매번 버는 인컴의 70%를 저축하고요. 19살 이후부터 매년 IRA 컨트리뷰션을 맥시멈으로 넣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정해놓은 부에 정해놓은 목표 액수를 넘었고요. 3년 후에는 은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말한 맨디와 칼시 부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는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데 노력 중입니다. 돈을 쓰는데 너무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부터 변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를 축적한다면 부자로 그 뒤에 부자로 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프루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것은 사실 부를 축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렇게 정상에 도달하면 소비하는 데 죄책감, 길트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파이어의 마음가짐의 정반대 방향이죠. 돈을 쓰면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데는 쓸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했다면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에는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굳어진 강한 습관이 늘 절약하고 검소하게 모아야 했던 지난 날들로 인해서 이제 막상 돈을 쓰려면
죄책감이 나를 잡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늘 조심스러웠던 날들, 돈을 늘 모으는 데만 주력했지 돈을 쓰는 데는 늘 주저했던 날들, 투자한 돈이 늘어날 때마다 만족하고 안정감을 찾았지만 이제는 막상 이것에 돈을 대는 데는 원치 않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미래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FIRE, FIRE는 지난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베스트셀링 책이 Your Money or Your Life로 더 자극적이었는데요. 그러다 2010년대 경기 침체로 이것은 더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몇 사람 중 샤마인 씨라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비결로 대학 시절에 빚진 스튜던트 론이 없었고 부모님들 덕을 좀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샘 역시 지난 11년 전 300만 달러를 저축해서 은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아들 대학 자금 때문에 이 일을 다시 해야 될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욕시를 방문하면서 칼 씨와 민디 씨는 인생에 처음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고 합니다. 쇼 티켓의 유명한 빅산 식당에서 만끽하고 돌아왔다고 웃는데요. 인생의 소중한 1시간 1분이 아깝다고 말을 하면서 더욱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이 그렇다고 웃습니다. 현재 어려운 현실에 그래도 요새같이 이자율이 높은 현실에 주택 구입에 모두 현금으로 이런 오퍼를 넣는 all cash 오퍼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주택 구입 전체 중에 3분의 1이 캐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비해서 30.7%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집을 파는 사람,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all cash 오퍼가 좋은 조건이죠. 지난 3월 달만 해도 캐시 오퍼는 28%로 이것은 전달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이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는 과정에 융자나 어프레이즐 감정가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서 셀러는 이것을 아주 선호하죠. 지금 현재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로 중산층 인컴으로 부담이 가능한 살 수 있는 주택이 감소했죠. 이런 상황에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all cash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현재 올라가는 이자율 상승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이렇게 all cash 오퍼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추가로 상승하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는 판결하에 이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져 버린 결과를 가져왔죠. 지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소유주들의 에퀴티, 홈 에퀴티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에퀴티를 이용해서 올 캐시 오퍼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미국의 전역의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같은 곳에서는 지난 2월에 올 캐시 세일이 무려 55%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일반 주택을 구입해온 소유한 홈 오너라면 그동안 쌓인 에퀴티가 상당히 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액수가 36만 달러 이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나 샌호세 같이 이런 비싼 지역에서는 에퀴티 상승이 평균 130만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미국 전체를 봤을 때 평균 주택 가격이 37만 5,300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미국 다른 지역에서 이런 곳에 가서 올 캐시 오퍼가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 본인이 올 캐시를 낼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한 두어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upfront underwri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보통 융자 pre-approval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융자를 하는 과정, 거치는 모든 정밀 조사 단계를 모두 거친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택 구입 과정에 생각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나 허들이 없는 것을 증명이나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바이어가 올 캐시로 오퍼를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라이트 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홈바이어와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론을 연결하면서 셀러에게 오퍼를 넣을 때 올 캐시가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이름을 보면 리번이라는 것도 있고요. Fly Homes, Orchard 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홈라이트이 실시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말을 했는데요. 에이전트들 중에 52%는 이런 방법으로 올 캐시 오프를 넣었더니 2021년 마지막 4분기에 비해서 2022년 첫 번째 4분기에는 크게 증가한 것이 역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올 캐시 오퍼를 넣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장 손에 캐시를 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올 캐시 오퍼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나중에 팔면서 새 주택을 올 캐시로 구입할 옵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서비스에는 간혹 피가 붙을 수도 있는데 올 캐시 오퍼들과 경쟁을 해서라도 주택을 사는데 이런 데 붙는 피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 캐시로 오퍼를 넣는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이런 방법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약자의 위치가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퍼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잘 아는 에이전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넣을 때 거기에 제출한 good faith deposit도 본인의 진지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돈은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딜이 중단된다면 셀러가 이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어가 얼마나 이번 딜에 시리어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6%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2년 전만과 비교해도 이자율은 2배 이상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은 적고 주택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은 집을 사려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어들이 줄어들면서 주택 판매는 지난 4월에 비해서 세일이 41%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높은 모기지 이자율은 올 캐시로 사는 바이어들에게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올 캐시 세일이 작년과 비교해서 35%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앞의 말과 상반되는 것이죠. 레드핀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말에 의하면 올 캐시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이자율을 피해서 집을 모두 캐시로 사는 옵션. 두 번째는 모기지를 선택해서 론을 얻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돈이 아무래도 남겠죠. 이 남은 돈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일부는 높은 이자율 페이먼트를 하고 더하고 빼고 나면 궁극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죠. 그러나 캐시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높은 모기지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아예 당분간 마음을 바로잡고 주택시장에서 떠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 캐시 세일, 오프가 아니고 올 캐시 세일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최고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올 캐시 세일 숫자는 감소했다는 상반된 결과의 의미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지역과 마켓에 따라 올 캐시 비율이나 전체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 2년 동안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년 전에 비해 매달 지출 액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집을 사서 새 모기지를 낸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결국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집을 팔 리 없으니 매물도 줄어들고 바이어도 당분간 마음을 접고 집 찾던 것을 중단한 케이스도 상당수 됩니다. 모기지 융자를 담당하는 사람도 요새는 케이스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자본금이 두둑하고 늘어난 에퀴티를 이용해
모두 현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경쟁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